안녕하십니까, 김사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헌이 무너진 시대의 사학자로서 또는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백암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말에서 국권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유사일에 가장 혹독한 시절에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온갖 시련을 겪을 때 백암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와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역사책을 지으면서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우리가 역사만 지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역사를 짓고 신문을 만들고 우리 교포 청년들을 가르치고 비밀 조직을 만들고 나중에는 임시정부를 지도 운영하면서 신난한 삶을 살으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입니다. 박은식 선생의 호 중에 하나가 태백광로, 태백산, 지금은 백두산이라고 부르죠. 태백산에 있는 나라의 사람으로서 만국을 슬퍼하며 미쳐서 돌아다니는 노예다. 그런 호를 지었습니다. 태백광로. 또 하나는 무치생, 없을 무, 부끄러울 치, 날생. 나라를 빼앗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무치생이라는 호를 지었어요. 근데 호는 그렇게 지었지만 백암 선생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많이 알고 국권 회복을 위해서 많이 투쟁하는 분도 드물지요. 중국의 식자들 그리고 조선의 식자들 중에서는 백암 선생을 박부자라고 불렀어요. 박성 박씨에다가 부자는 그 공자할 때 부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자자를 최고로 높이 불렀죠. 공자, 맹자, 순자 할 때 그 자자입니다. 그래서 박부자라고 불렀고 또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국로, 나라의 어르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국로라고도 불렀던 그런 분인데 백암 박은식 선생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1859년 9월 30일 날 황해도 황주 남면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박용화, 어머니는 노씨라는 것 외에는 이름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5형제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형제들이 다 먼저 가고 혼자 남아서 사실상 독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은식 선생의 본관은 밀양박씨, 어렸을 때 이름은 성칠이, 흔히 쓰던 이름이죠. 나중에 호를 무치생, 태백광로, 박부자 이런 것 말고도 겸곡, 백암 이런 여러 가지 호를 썼습니다. 17살 때에 사서삼경을 읽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영웅 호걸들의 그 일대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영특하고 주변에 천재로 소문이 나고 기행 기습이 참 많고 그러는데 박은식 선생 경우는 대기만성형이에요. 또 그때 당시 시골 촌락에 젊은 소년의 기록이 남아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17살 때부터 사서삼경, 그때 당시 조선의 소년 청년들은 처음에 글을 배울 때는 사서삼경부터 배웠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백과, 중국의 그 고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읽었는데 당시에는 공부하는 목적이 과거를 봐서 급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청년도 과거 급제를 못하지 하면은 등과를 하지 못하면은 벼슬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벼슬을 해야만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귀족 사회였지요. 그리고 귀족이 되는 거죠. 양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암 선생은
그렇게 젊었을 때 사서삼경이나 제자백과 동양고전을 섭렵하고도 과거보다는 이런 학문에 더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도학이라든가 문장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 공부, 과거 공부, 과거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쪽에는 좀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유학을 공부하면서 당시 황해도 지방의 큰 어른이었던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태훈 선생하고 친구가 됐어요. 안태훈 선생도 대단히 학문적으로 명예가 있었던 분인데 백암 선생은 황해도에서 안태훈 선생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점차 세상을 많이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맺어준 시골 처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21살 때죠. 아버지 탈상을 한 후에 21살 때 결혼을 하고 당시로는 대단히 만혼이었죠. 늦게 결혼한 편인데 그리고 이제 평안남도 3등 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마 가정사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부터 박은식은 나라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국을 유람합니다. 그리고 22살 때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제자인 신기영과 정관섭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다산 선생의 책들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때 당시 조선 말기에 조선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 아마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서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그러면은 능히 루소나 몽트스큐에나 이런 세계사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분인데 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명예를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죠. 그 시대에 책을 500권을 쓸 목민심서라든가 그런 지금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그 많은 저서를 남긴 다산 선생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읽고 그 제자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그리고 유학의 전통적인 학문보다는 실사구시, 조선 중후기부터 조선의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추구해왔던 실사구시,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 나중에는 양명학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마는 실사구시의 방법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선의 유학자들이 걸었던 그런 길과는 상당히 다른 길이지요. 22살 때 그 다산 선생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산의 저서를 공부하고 할 정도면은 그때는 공자나 맹자나 순자의 그 정통 유학, 주자학, 성리학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것이 조선 청년들의 학문의 코스였는데 백암 선생은 길이 달랐던 것이지요. 이렇게 다른 길을 걷던 학자, 청년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24살 때 서울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모병난, 이모군란이라고도 하죠. 군인들이 그 일본군 별기군만 대접을 잘하고 우리 조선군에 대해서는 푸대접을 하고 해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이모병난. 이걸 지켜보면서 임금에게 시무책, 나라를 바로잡고 군대 질서를 또 우리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방안을 내세우는 시무책을 임금에게 보냈는데 당시 조정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크게 실망을 한 박은식 선생은 당시 그 경기도 지역에서 큰 학자였던 그 박문일 선생이라는 분을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성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양명학을 배우기 시작하죠. 둘 다 유교의 맥인데 성리학은 조선 주자학의 기본적인 학문이고 양명학은 실제에 맞는 학문, 이것이 양명학이죠. 나중에 이제 양명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우리 독립운동가의 큰 햇별들이 된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박은식 선생 이런 분들이 양명학을 통해서 낡은 전통에 휩싸여 있는 유교를 고쳐서 실정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유학을 해야 된다. 이게 양명학이죠. 이때부터 박문일 선생 문화에서 양명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다가 학당을 세워서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당시 우리의 그 성각자들은 많은 분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표현으로는 학교지만 서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여성들도 역사 현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100년, 100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서당이라든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런데 박은식 선생은 자기 마을에다가 학당을 세우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배움을 일깨워주고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계물포 조약, 강화도 조약, 일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던 계물포 조약이 맺어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외아들이 과거 공부는 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요. 어머니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등고하지 않으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글 공부를 남들처럼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 독촉의 과거를 봤는데 향시, 지방에서 실시하는 향시를 봐서 27살 때 특선으로 뽑혔어요. 머리가 워낙 좋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관직에 나가는 게 능참봉, 6년 동안 능참봉이라는, 아마 요즘 그 젊은 분들은 능참봉이라는 용어를 잘 모를 겁니다만은 역대 왕의 무덤을 지키는, 왕릉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능참봉입니다. 벼슬은 벼슬인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끝발이 없는, 그리고 바쁘기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어떤 누가 정치적인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국립묘지를 참배하잖아요. 그거 관행처럼 돼 있죠. 그러듯이 조선시대 때도 조정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고위층에 임명이 되거나 그러면은 왕릉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하는 것이 관례처럼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능참봉은 그런 오는 손님들,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 만나라고 권력은 없으면서도 바쁘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보내기에는 시국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싶어가지고 그럴 때에 1898년에 그 서재필 박사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만민공동회, 독립신문, 독립협회 이런 걸 만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수구 반동 세력과 개화 세력이 대립할 때입니다. 전통적인 유학파 중심의 집권 세력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 질서와는 상관없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고 서재필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 김옥균 이런 분들은 세상이 달라서 변하고 있고 하니까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개화 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였지요. 두 파로 갈라져 있었지요. 크게. 그때에 백암 선생도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이런 데 참여하기도 하고 지켜보면서 차츰 개화 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시의 유림들의 대부분이 성리학을 공부해서 위정 척사 사상, 서양은 오랑캐다, 오로지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대에 그것이 국가의 정통 세력이 되고 정학이 되고 종교 비슷하게 국교 비슷하게 됐던 시대에 백암은 개화 사상으로 사상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8년 3월 달에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지난해 말부터 금년 3월 초까지 한 20회에 걸쳐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 도시에서
촛불 집회를 하듯이 그때도 만민공동회가 서울에서 광화문 거리에서 종로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정부 대신들도 참여를 해서 개화 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군주 한 사람에게 절대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공화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부터 일부에서는 이제 그 수구 세력들 중에서는 임금을 폐지하고 지네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허위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도 상당히 만민공동회라든가 독립협회 이런 데에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왜곡된 보도를 보면서 그때부터는 독립협회를 탄압을 하고 그랬어요. 박은식 선생은 만민공동회의 문교부장, 지금 같으면은 그 시민단체의 책임, 문교 책임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간부로 발탁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던 남궁옥, 유근, 나연수 이런 애국지사들하고 황성신문을 만듭니다. 황성신문의 장지연 선생하고 함께 주필이 돼서 공동 주필이 돼서 일제가 점차 우리를 국권을 농락하고 침략의 마술을 보일 때 항일 논설을 심한 어조로 쓰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말았죠.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화주의 이런 그 흐름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1900년부터 백암 선생은 경학원, 정부에서 만든 경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한성사범학교, 당시 서울의 한성에다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 양성기관으로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때 쓴 학교실론 그리고 교육의 기능책 이런 책들을 썼어요. 학교신범 이런 책들은 당시의 잘못된 교육 제도를 신식으로 바꿔서 우리 청년들에게 유학뿐만 아니라 세계사, 세계 지리, 세계 정치사, 세계의 흐름, 각국의 동정 이런 걸 가르치자고 주장했던 분이 백암 박은식 선생입니다. 대단히 그 성각적인 지도자였지요. 마침내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되고 황성신문이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 이런 논설 때문에 일본 통감부로부터 신문이 폐간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904년 그러니까 그 을사늑약 한 해 전에 신민회가 만든 신민회의 기관지로 창간된 대한매일신보의 책임자로 들어가서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하고 항일 논설을 많이 쓰고 국민계몽, 일제의 만행귀탄 이런 글을 많이 쓰면서 점차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그런 그 민족 진영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제가 우리나라를 목숨을 숨통을 조여가고 있는데도 일부 유학자들은 옛날의 명예나 옛날식의 유학의 그런 모습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수구적인 유림들, 유학자들을 매섭게 비판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일제가 우리를 숨통을 쥐어가고 있는 이런 데에 언제까지나 전통 유학에만 매달릴 것인가. 그래서 차츰 적이 많아졌지요. 1906년에 대한자강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한자강회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시민들의 애국지사들의 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자강회를 만들어서 자강회 월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여전히 계몽, 일제, 만행 이런 걸 규탄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이 무렵에 대한자강회 월보에다가 유교 구신론 우리가 흔히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불교 유신론은 많이 아는데 백암 선생이 쓴 유교 구신론은 잘 모르죠. 만해 선생이 스님이 쓴 불교 유신론은 타락한 불교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불교 개혁론이고 백암 선생이 쓴 유교 구신론은 마찬가지로 타락한 유교를 개신해서 실사구시의 유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백암 선생은
조선 유학 시절에 쌍벽을 이루었던 공자와 맹자. 그런데 조선 사회가 시대가 공자는 하느님같이 모시고 하늘처럼 모시면서 맹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어요. 맹자는 같은 유학에 뿌리면서도 원조면서도 맹자는 대단히 개혁주의적인 사상가입니다. 폭군 방벌론, 서로 군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민의 중지설, 백성을 국가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임금이 중심이 아니라 백성이 국가의 중심이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분이 맹자인데, 맹자의 폭군 방벌론이라든가 민중 본의설 이런 것들은 조선에서 자칫하면은 이제 왕을 배척한다는 운동이 일어날까 봐서 조선 사회는 맹자를 굳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때에 백암 선생은 단호하게 맹자의 이런 학설, 민중 중심, 백성 중심, 임금이 잘못하면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잠깐 소개했던 양명학, 지행합일, 배운 대로 행동한다. 배우는 것은 따로 있고 행동은 그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통 유학이 잘못된 유학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요. 유교 자체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고려 말기 때부터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거치면서 유교가 좋은 점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잘못된 것만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그런 잘못된 유교를 고쳐야 된다는 게 양명학이었는데 바로 양명학은 지행합일,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된다. 행동과 알미 일치해야 된다. 이게 양명학을 백암 선생은 주장을 했고 이런 글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운명이 점점 위태로워지면서 서우학회, 이분들은 이제 서북 쪽에서 평양도 지역 사람들을 서북 쪽이라고 그러죠. 관서지방. 이쪽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서우학회를 만들고 서우라는 기관지를 만들면서 여기에 주필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 책을 간행을 했고 많은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4월 달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신민회를 만들 때 이때 이동영 선생, 이회영 선생, 이동희 선생, 김구 선생,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하고 만든 게 신민회. 신민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최초로 공화주의를 부르짖었던 단체, 비밀단체지요. 그러면서 이제 국권회복운동을 폈는데 이때 서북학회를 조직하고 여기서 또 책을 내고 그랬습니다. 신민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대표적인 게 교육사업이었습니다. 오성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렵에 육당 최남선 선생과 함께 광문회를 조직해서 고전과 새로운 책들을 출간을 했는데 우리나라 근대 서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게 광문회인데 이때에 함께 나중에 이제 최남선은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마는 이 광문회에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고전 이런 것을 많이 편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유림들 신기선, 신채호 선생을 이끌어 주셨던 신기선 씨가 대정부 대신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장관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유학을 친일화시키면서 이걸 대단히 붕괴하고 여기에 맞서서 대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교라는 결사단체를 만들어서 신기선 이런 부류들하고 대결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유수한 유학자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친일화될 때 백암 선생은 대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에 대결하면서 우리의 정통적인 유교를 지키고 양명학을 일으키고 그런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왕양명 실기, 양명학을 만들었던 왕양명이라는 분의 전기를 써서 소년지, 최남선이 만들었던 소년이라는 잡지에다가 연재를 하다가 이것이 일제를 통감부에 적발이 돼가지고 불온서적이다 해서 전부 빼앗겨 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잡지를 폐간시켜 버렸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지요. 모든 황성신문이라든가 서우학회라든가 모든 신문 잡지가 강제 폐간되고, 그리고 백암 선생이 썼던 책들도 전부 일본 총간부에 소집이 돼서 불질러지거나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울련한 심정으로 시 한 수를 지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채는 비록 망했으나, 국채는 나라 국자 몸채자, 채자. 국채는 비록 망했으나 국혼만 소멸되지 않으면은, 민족 혼만 소멸되지 않으면은 부활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인 국사마저 불태워 소멸하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국사라도 남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국가를, 민족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국사책마저 다 뺏어서 불질러 버리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시를 쓰면서 1911년 나라가 망하던 그 이듬해에 4월 달에 53세, 지금은 70, 80, 90이 보통 나이지만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될 때에 백암 선생은 53살 때 중늙은이지요. 그때만 해도 국경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하기 한 달 전에 3월 달에, 그해 3월 달에 부인이 사망했어요. 장례를 치른 후에 4월 달에 두만강을 건너서 서간도 황인현 홍도천으로 망명을 합니다. 당시 홍도천 황인현에는 민족 종교의 하나였던 대종교가 크게 우리 교포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지도자인 윤세복 선생 집에서 은거하면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틈틈이 동명왕 실기, 동명성왕 정기, 발해태조 건국지, 영계소문 정기, 대동 고사론, 우리 민족의 아주 고대사 역사, 신채호 선생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우리 고대사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전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1년여 동안 윤세복 선생 집에서 이런 저수로 활동을 하던 박은식 선생은 이해 3월 달에 1912년 3월 달에 봉천을 만주를 떠나서 북경, 천진, 상해, 남경, 홍콩 등지를 순방하면서 해외의 망명에 있는 애국지사들을 만나고 중국에 있는 반일 인사들하고 만나서 독립운동, 조선의 독립운동, 그리고 일제의 패망을 위해서 한중 지식인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워낙 중국의 고전에 능하고 중국 언어에 유능을 해서 중국 지식인들하고 쉽게 대화가 된 것이죠. 그러던 사이에 그 신규식, 홍명희, 정인보 이런 분들하고 그 상하이로 건너가서 동제사라는 비밀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이때 총재로 추대가 되죠. 중국 관내에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독립운동 단체를 최초로 만든 게 동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상하이에 와 있는 우리 동포 2세, 3세들을 교육을 위해서 박달학원을 또 만듭니다. 학원이죠. 신채호 선생도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홍콩으로 건너가서 중국인 친구들의 요청으로 향강이라는 중국어 잡지를 만들고 거의 주간이 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잡지의 주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조선 지식인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보는 향강이라는 잡지를 중국어로 만들 정도로 중국어에, 중국의 역사에, 중국의 문화에 이렇게 능통했던 분이 백암 선생입니다. 그 무렵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신해혁명이 일어나던 1911년 달에 일어났던 게 신해혁명인데, 신해혁명을 지도했던 사람이 강유희, 양계초 이런 분들입니다. 중국 혁명의 공화주의자들로서 유명한 그 분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원세계의 전제정치, 그러니까 원세계는 군벌인데 모처럼 중국이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나라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때 그 원세계라는 군벌이 나타나서
대단히 독재 정치를 하니까 이걸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원세기를. 그러다가 결국은 향강이라는 잡지가 폐간돼서 다시 상하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제를 비판하다가 신문 잡지가 폐간되니까 망명해서 중국에서 원세계를 비판하다가 또 이제 잡지가 폐간되는 그런 시련을 겪었지요. 이 무렵에 백암 선생은 안중근 전을 쓰기 시작하고,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하고 친구라고 그랬지요.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 사이인데 그 아들이 어느새에 성장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손문 선생이 중국의 신해혁명을 지도했던 손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5억 인구가 청년이 못한 것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 그렇게 그 높이 평가를 했던 안중근 선생에 대한 의사에 대한 전기를 백암 선생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안중근 평전을 썼는데 가장 먼저 안중근 평전을 쓰신 분이, 전기를 쓰신 분이 백암 선생이에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 통사, 백암 박은식 하면 한국 통사하고 독립운동 지혈사인데, 한국 통사는 1864년부터 1911년까지, 그러니까 1864년은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도하신 수은 최재우 선생이 대구 감령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됐던 그 해부터 1911년 나라가 망한 이듬해까지 조선의 근대사를 쓴 역사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를 통사하면은 역사의 기록 그렇게 아는데, 통자, 이때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통사는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보통 통자, 일반 통자, 교통할 때 통자, 그 통자가 아니고 아플 통자입니다. 민족의 아픔, 1864년부터 1911년까지의 그 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는 책을 쓴 것이 한국 통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15년 중국인 출판사에서 간행이 되고 이것이 비밀리에 국내로 몰래 들어왔어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소수의 양이 국내로 들어와서 읽히고 하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두만강, 압록강 근처에 특별관리소를 두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 보따리를 전부 검사를 하고, 그리고는 더욱 가정스러운 것은 조선 총독부가 조선 반도사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35권인가 36권짜리 조선 반도사,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 조선 남부는 일본 사람들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경영을 했다. 그리고 북부는 중국이 경영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왜곡된 기록을 만든 게 조선 반도사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조선 총독부가 조선 반도사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선 통감이 총책임자고, 그리고 일본의 관학자들, 어용학자들, 조선의 관학자들, 어용학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하는 조선 반도사를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고 하는, 조선은 뿌리가 없는 역사다, 이렇게 왜곡하는 역사책을 만들고, 그런 반면에 박은식 선생의 조선 통사, 한국 통사, 이런 책을 더 이상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못 보도록, 보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 반도사를 편찬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1914년 그 신해혁명의 지도자였던 강유희 선생의 부탁으로 상하이에 가서 국시일보, 중국 신문이지요, 국시일보 주간에 취임하고, 이때 대동민족사라는 우리 고대 역사를 짓고, 이건 완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들이 또 폐간되면서 그 러시아령,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지대인 그 송악령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초청을 받고 그리 옮겨서 거기서 학생들을, 우리 교포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상하이로 건너와서 신규식 선생이 만든 대동보국단의 독립운동 단체지요. 보국단의 단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비밀 조직을 지도합니다. 이때가 57살, 거듭 얘기입니다만 당시에 1920년대에 57살이라고 그러면 중늙은이지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밀단체를 만들어서 책임자 역할을 하고, 이어서 1915년 3월 달에는 이상설, 신규식, 여운형 이런 분들하고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최초의 정당인 신한혁명당을 만듭니다. 이분들이 신한혁명당을 만드는 이유는 당시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의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서 상당히 급조한 거예요. 나중에 임시정부의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파견을 했는데 파리에 있는 만국의 각국의 지도자들이 김규식 선생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지만 나라를 잃은 조선의 지도자들이 신한청년당을 만들어서 신한청년당의 대표라 그러면은 참석시켜 줄 거 아니냐. 그때 거기 가서 일제 부당한 것을 폭로를 하고 을사늑약, 경술국치 이런 사실을 폭로해서 우리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충정으로 당을 만들었던 게 신한혁명당. 이 신한혁명당에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국내로 몇 분들을 보내고 해서 3.1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본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패가 돼 있었죠. 우리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김규식 선생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1918년 러시아 우스리스크 쌍성자 지역의 동포들의 초청으로 그쪽으로 가서 한족 공보, 그러니까 한민족의 공보, 공동책 그런 그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주간이 되고,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은 언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하나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지만 신문을 통해서 국내외 국제 정세를 알리고 우리 민족사를 알리고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다 싶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신문을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한족 공보를 만들고 발해사와 금사, 금나라 역사. 이 박은식 선생은 금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주에서 잠깐 있었던 금나라, 이것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편입을 하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헤이그 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이준 열사 전기를 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서 노인단이라는 비밀 단체를 만듭니다. 그때 그 강우규, 서울에서 일제와 총격전을 벌였던 강우규 의사도 그 노인단 단원이었고, 여기서 비밀리에 파견돼서 일제와 싸웠다가 비참하게 그 서거하신 강우규 열사, 이런 분들이 그 단원들이고 그랬죠. 마침내 1919년 3월 3.1 민족혁명이 일어났죠. 3.1 운동이라고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3.1 혁명이 일어났고, 서울에서는 4월 달에 한성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박은식 선생을 평정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의원이죠. 그때는 박은식 선생은 해외에 있을 때인데도 해외에서 그런 그 독립운동의 기여도가 알려져 가지고 평정관으로 추대를 하고,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그 신문을,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만들었는데 그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사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필요하고 전투도 필요하지만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서 국내외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다가 우리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의 역할이 참 중요했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사장으로 박은식 선생을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독립운동 지혈사, 이때는 1894년 동학혁명 때부터 1919년 3.1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독립운동사, 의병운동사, 의열투쟁, 무장투쟁 이런 것을 전부 기술하는 독립운동 지혈사. 그러니까 앞에는 한국 통사, 앞을 통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혈사, 피로 쓴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됐고, 이때부터 그
박은식 선생의 다른 책들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우리 근현대사 역사책으로서는 한국 통사와 독립운동 지혈사를 알게 되죠. 독립운동 지혈사는 3.1혁명이라든가 그 이전, 그 이후에 나타났던 우리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역사를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한 역사책이 없습니다. 그때 임시정부에 있으면서 국내의 비밀 정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선천에서 몇 명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싸우다가 몇 명이 죽었고, 순천에서는, 천안에서는, 대전에서는 상세히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 우리 동포들이 했던 독립운동 기록까지도 소상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시절에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박은식 선생의 역사학자로서의 역할도 독립운동 언론인 못지않게 소중한 그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의 3.1혁명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탄압에 의해서 1919년 4월, 5월 넘기기 어렵고 진압이 되고, 그리고 임시정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1919년 초기 이런 때는 우리 국내에서 독립자금, 비밀 독립기금, 그리고 의열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임시정부까지 찾아가서 독립전선에 몸을 바치고 했는데, 일제가 워낙 탄압이 많고 국경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살림살이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 타이피스트, 중국 기록자 월급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특히 일본 대신에 미국에다가 조선의 운명을 국고를 맡기자 하는 위임 통치론, 이런 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임시정부의 대통령,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직에서 쫓아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해서 쫓아냈어요. 미국으로 갔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임시정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백암 박은식 선생을 1925년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때 박은식 선생의 나이가 67세. 근데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그 자리에 오르면은 자기의 권세를 눌리고 그걸 영구화시키고 그러려고 하는데, 백암 박은식 선생은 정반대였어요. 취임할 때 처음에 순국열사 추도식을 거행을 하고, 자신은 지금 같으면 내각 책임제, 우리가 지금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는 몇 달 만에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쉽지가 않죠. 임시정부가 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된 것은 임시정부에도 계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나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그 민주정치라든가 공화정치라는 것이, 왕정은 왕 하나가 중심이 돼서 일사천리로, 또는 왕명에 따라서 잘하든 잘못했든 획일적으로 하는 게 정치 왕정이지만, 공화주의는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것이 파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계보를 만들고, 이것이 공화주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건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임시정부에도 파벌이 많았습니다. 지역적인 파벌도 있었고 이념적인 파벌도 있었고, 특히 이제 다수는 민주공화주의를 주창을 했지만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사회주의 계열 쪽 분들도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분들도 일정한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임시정부 안에서는 그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아나키즘 계열, 또는 소수지만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계열, 다수는 이제 민주공화주의 계열이었지요. 그래서 그 대단히 그 혼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주로 그때는 국내에서 독립자금이 줄이 끊겨버리니까, 일제의 탄압으로 미국의 우리 교포들이 일주일에 그 $100를 벌면은 10분의 1을 저축을 해서 독립기금으로 임시정부에다가 보내주고 했었는데, 그걸로 유지가 됐던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탄핵을 하면서 이승만이 미국에 거처를 정하면서부터는
그 돈이 임시정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워지고 그랬죠. 그 무렵에 만주 쪽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을 해서 무장 전쟁을 일으키고 일제와 싸우고 있을 때 임시정부에서는 외교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외교론이죠. 외교론에 좀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제 물러나고 박은식 선생이 들어와서 다수의 계파들이 참여하는 헌법을 내각제 비슷한 통영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제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은 몇 달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는 이상용 선생이 그 만주에서 서로 군정 총재 역할을 하면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모셔다가 국무령으로 추천을 하고 박은식 선생은 이선으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때가 몸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해외를 떠돌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틈틈이 역사책을 짓고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비밀 조직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인후염이라는 병이 악화되고 나중에 이것이 기관지염으로 더 전이가 되고, 그래서 그해 11월 1일 날 67세를 일기로 서거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명근을 불러서 유언이죠. 유촉을 남깁니다. 첫째는 독립운동을 하려면 전족적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 전족적이라는 것은 전민족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갈래로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열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제는 통일을 해서 하자. 두 번째는 독립운동을 최고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수단 방법도 가리지 말고 민족이 일치단결해서 일제와 싸워라. 세 번째는 독립운동은 오족, 우리 민족의 전체에 관한 공공사업이니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 간에는 애정이나 친소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민족적인 대의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나서라. 상당히 분열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눈을 감기 직전에 이런 세 가지를 안중근 의사 동생을 불러서 위촉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임시정부에서는 최초로 임시정부 국장으로 11월 4일 날 상하이 정안로길 공동묘지 600번지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하이의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에 국내로 유해가 봉안돼서 지금은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어요. 배감 박은식 하면은 독립운동가, 언론인, 여러 가지 비밀 결사단체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지만 대표적인 게 한국통사하고 독립운동 지혈사인데, 한국통사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하면 7가지만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왜 나라가 망했는가? 조선의 조정이 당쟁에 휩싸여 민생을 힘쓰지 않았다. 좀 심했어요. 두 번째는 조세 수치 체제 문제가 문란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가렴 주고 백성들한테 먹고 살게는 안 해주면서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백성들이 각종 세금에 시달렸다. 셋째는 외세의 침략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돼서 국론이 분열됐다. 조선 말기 특히 고종 황제 치하 이런 데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그리고 넷째는 관리들이, 조선 왕조의 관리들이 외세에 저항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한 외세에 빌붙어서 자신의 안락을 도모하기에 급급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조선의 누대의 영광을 누렸던 이씨 왕조의 친척들, 왕실, 대신, 간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일제 앞잡이가 되어버렸지요. 다섯째는 조선 왕조가 매관매직의 혈안이 됐다. 예나 지금이나 관리를 잘 뽑고 고위직을 제대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그 매관매직, 관리직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쳤다. 여섯째는 서구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데 근대화에 실패했다.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이런 개화파들이 개화를 걷다가 결국은 멸문지화를 당해버리고 쫓겨나고 수구 세력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개화의 세계가 바뀌고 있는 세상 물정에 못 따라가서 나라가 망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가진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조선 실정을 너무 잘 파악한 후에 집요하게 거적적으로 일본이 거적적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역사가 망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도 자기 반성,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식민 통치의 그런 야만성을 고발을 하고 세계에다가 호소를 하고 그리고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혼을, 민족의 실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론 이런 것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독립운동 지혈사 3.1혁명이 일어나던 그날부터 시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취재 기자가 현장을 답사한 것처럼 샅샅이 기록을 했어요.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던 3.1혁명의 만세 시위, 일제의 야만성, 우리 애국지사들 젊은 소녀들이 일제 경찰에 끌려가서 어떻게 독립만세를 불렀던가 이런 내용까지도 소상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나섰으며 성남 파도와 같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나갔다.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만세 시위를 벌이는데 일본 군경 헌병들이 총을 쏘면은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도 뒤에 사람이 또 똑같이 앞에 만세를 부르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 책을 읽은 우리 해외 망명한 애국자라든가 독립운동가라든가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할까 그런 방법론, 일제의 야만성이 얼마나 가오겠는가. 실제 우리가 그때 그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감옥에 가고 교회가 불타고 민족 종교들이 탄압받고 그랬었지요. 박은식 선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국가, 민족을 회복하는 길이 우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은 역사를 지키는 것, 바른 역사를 제대로 쓰고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바른 역사를 지키는 것이 국혼을 지키는 그것이 독립운동의 선결 조건이다. 이것은 동북아 정세가 지금 대단히 미묘해진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 역사 찾기, 역사 지키기, 바른 역사 쓰기 이런 선열들의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